반갑습니다. 오늘 1주차 마스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린트물 다 받으셨고 간단하게 매번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 똑같은데 간단하게 이제 마스터 과정 수업 방향을 말씀을 잠깐 드리고 수업하도록 하죠. 이제 여기 기본을 듣고 심화를 들으셨던 분들 좀 계실 텐데 이미 말씀드리다시피 새로운 것 뭐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보다는 기본 때 했던 내용하고 심화 때 했던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하는 작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험이 이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사실 나 혼자 좀 너무 잘한다 내지는 나 혼자 좀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달성해야 될 그 진도 내지는 학습의 양 이런 거 상관없이 오히려 중요한 시험이죠. 상대평가니까. 근데 이제 아마 이제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면 비슷한 학습 수준을 유지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보통 이제 유예 그다음에 뭐 삼동도 계시고 하실 텐데 이 시기에 학습량이랄까 레벨이 차이가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이 시기가 되면 한 5월달, 6월달 기준으로 보면 기본과 심화를 좀 거치고 한 2달 정도는 또 자기 학습을 잠시 좀 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뭐 좀 늦게는 한 2달 정도 늦게 시작하셨던 분도 계실 텐데 통상 이제 12월 되기 전에 제 과목 평가 과목은 이제 이 시기에 약간의 어떤 정리 작업들 를 하는 시기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개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내년 1월달, 2월달 모의고사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자기 학습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90명 중에 일부에 포함이 되어서 살아남는 뭐 이런 과정들을 어쨌든 똑같이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시점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날 수 있어도 한 2달 정도 지나서 정리 어느 정도 되면 비슷한 출발선상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월달, 12월달은 대개 다 이제는 본인들이 학습을 깊숙하게 했던 헤맸던 부분, 그럼 잘 몰랐던 부분, 그리고 알고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에 최대한 타이트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전체적인 평가라는 과목에 대해서 프레임들을 이제는 모으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도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일견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게 이제 재탕 삼탕이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견 이제 지금은 막 흐트러져 있는 부분들을 이제 머릿속에 모아주는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 마스터라는 자료는 이제 나름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정리를 한 거죠. 제가 정리를 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조금 평가를 더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먼저 시작했으니까 일선에서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이 어떤 유형들일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좀 많이 알기 때문에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면이 있지만 치명적으로 제가 정리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의 갭들을 맞추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 자료가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한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내용들이 사실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사실은 모았다. 법도 모으고 협정도 모으고 핵심적인 문구 위주로 모았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문구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시기에 정리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시험 때쯤 가면 적어도 여기 있는 문구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 70% 80%는 비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큰 함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 자체를 통째로 여러분들한테 답안지로 이제 쓰겠다. 뭐 좋은 생각일 수도 있고 나쁜 시도일 수도 있는데 이거 자체는 하나의 시험 문제에 딱 맞는 그리고 만점 답안지가 아니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좀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정리하기 위한 참조용으로 철저하게 사용을 하시고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달리 제가 독자적으로 가져온 판단들이 아니니까 여기는 법 내지는 협정에 있는
내용들을 소위 이제 엑기스만 모아서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2월 달까지는 어쨌든 평가는 뭐 서브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과목인데 않는 게 대부분인데,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또 뭐 서브를 다시 뭐 만드시는 분이 좀 많고, 뭐 이걸 뭐 마인드맵 형식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메모 형식으로 만드는 분들이 좀 많은데, 그것은 각자 자기 학습 방법에 맞는 패턴을 좀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남들 따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요걸 뭐 찢어발려서 내 노트에 붙이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다른 노트를 뭐 붙이고 다시 메모를 붙이는 방식이든지, 그것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방식들을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시는데, 여전히 저는 이제 암기를 이 시기에 막 해 나가는 게 좋으냐, 그것도 자신의 용량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암기가 먼저 됐다가 다시 이해를 거쳤다가 다시 암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철저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정독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암기를 하는 방식도 취하실 분도 계시고, 정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암기가 잘 되지 않으니까 계속 이해와 정리 위주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자신이 그동안에 뭐 이제 수능도 보시고 많은 뭐 시험도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장 맞는 방식을 취하시되, 어쨌든 그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12월 전에 어느 정도 정리는 좀 해놓는다. 그러니까 그 정리가 꼭 이렇게 메모, 뭐 서브 이런 형식이 아니더라도, 뭐 마인드맵이나 이런 형식이 아니더라도 계속 정리하는 과정을 1월 달, 2월 달까지 넘기지는 않더라. 이게 이제 통상적인 합격생들의 평균치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 과정들을 거치기 위해서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매 범위마다 좀 함께 따라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1월달, 2월달은 모의고사를 건너뛰시는 분도 계시고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또 1차에 또 이렇게 가셔야 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연습을 하되,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암기보다는 최대한 이 시간 동안에 나름 내가 정리를 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정리를 마무리를 짓는 게 순서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마스터 과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어떤 지식을 넣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조금 잘못 알고 있는 지식, 그 다음에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 그 다음에 아리까리했던 아주 난해한 부분들을 최대한 이해 역점을 두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정리하지 않도록 12월이 지나서는 물론 이제 1월달, 2월달 되면 암기가 안 되는 상태니까 기술은 안 되실 거예요. 이제 서술은 안 된다는 얘기.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 이제 그거는 최종 시험일에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내가 잘 받아야 되는,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 지점은 내년 발표되는 그 시험 일자에 딱 맞추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 전에는 내가 잘 못 쓰든 뭐 암기가 잘 되지 않든, 그 다음에 뭐 모의고사에서 뭐 거의 바닥을 헤매든, 그것은 과정 중에 한 부분이라고 일단 생각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스터 끝나고 이제 그 문제풀이를 할 건데, 뭐 작년까지는 계속 그랬어요. 문제풀이도 마스터 과정의 일부, 여기에 이제 지금 나가는 분량이 매주 한 40여 페이지 정도 나갑니다. 40여 페이지요. 일부 이제 그 중간에 조금 양이 많을 때는 한 50여 페이지 나갈 수도 있는데, 뭐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컴팩트하게 나갈 생각인데, 문제풀이 때는 마스터의 내용을 또 줄여요. 마스터 내용을 확 반 이상으로 줄이고, 여기는 기출문제도 있죠. 기출문제가 지금 이미 많이 쌓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3, 4년 전에는 아주 기출문제가 없으니까 다른 응용 모의고사 이런 부분들로 채웠는데, 지금 기출문제가 많이 쌓였으니까 기존에 기본적으로 풀어야 될 모의고사와 마스터 자료에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 또 이렇게 추려서 하니까 양이 문제풀이는 60페이지 이상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자료를 많이 이렇게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텐데, 어쨌든 마스터 문제풀이만 놓고 보면 문제풀이를 꼭 들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름 이제 거기에는
마스터보다는 훨씬 지금은 문제풀이 과정이 아니니까 문제를 직접적으로 또 푸는 연습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게 초점을 맞춰야 당연히 문제풀이는 기출 문제와 문제풀이 어떻게 푸는지 그다음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유형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정리가 부족한데 계속 그 자기만의 시간들을 많이 갖는 차원에서 결국 이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스터 과정과 문제풀이 과정은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또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는 구해서 보셔야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자료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도 기출 문제도 많고 기존에 기출된 모의고사도 많고 그다음 타학원 문제도 또 왠지 봐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심적 부담이 엄청나게 많은데 마스터 자료도 받고 이게 한 60페이지, 70페이지 가까이 되면 문제풀이 자료까지 봐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여전히 이제 자기만의 시간과 자기가 정리해 놓은 등이 있으면 그걸 최대한 자기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는 작업들이 그때부터는 필요하고 조금씩 실전과 함께 연습을 하면서 채우고 연습을 하면서 채우고 이런 과정들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에 실패 없이 그날까지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이렇게 보시고 이제 마스터 이 내용의 유형들을 보시면 오늘은 이제 첫 회라서 약간 한두 문제도 넣어놓고 뒤에 뭐 이상한 말도 좀 적어놓고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여전히 주제별로 나눠서 나갈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주제를 잘게 쪼개 보면 이런데 주제를 크게 묶어 보면 뭐 크게 뭐 두세 덩어리씩 중요한 부분이 나눠질 수는 있죠. 그런데 각 챕터별로 이제 근거, 법령, 그 다음에 협정, 조문 이렇게 적어놓고 거기서 핵심적인 컨텐츠 위주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제화 시켜서 컨텐츠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더 잘게 쪼개면 문제를 다양하게 만들 수는 있죠. 그러면 문제풀이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과정 자체가 이게 자칫 굉장히 큰 쓰레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 자체는 굉장히 평균값이다. 그러면 평균값은 실제 액츄얼 데이터를 아무것도 설명 못하죠. 평균값이라는 것은 A와 B를 나눠서 다른 수치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A도 아니고 B도 아닌 거죠. 근데 마치 이 평균값은 A도 설명할 수 있고 B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 게 평균값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을 실전 문제에 응용하기 위한 어떤 베이스가 되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런 어프로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관련된 뭐 이제 고시까지 그리고 근거 이제 법원으로서 협정의 내용들이 이제 적혀 있는데 이제 이 협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결국은 올해 시험 문제에서 채점평에서 나왔던 그 소위 법리적인 해석, 법리적인 해석이라고 하면 법리적인 해석을 어떻게 바로 그럼 뭘 쓰라는 이야기냐? 결국은 총론입니다. 총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관세법이나 이런 과목들로 비추어 보자면 소위 이제 그 근거가 그 입법이 그 규정이 왜 생겨났느냐 그러면 취지에 관련된 부분이 정신에 관련된 부분 협정으로 이야기를 하면 협정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정신 법으로 이야기하는 입법 취지 이런 내용들인데 우리는 사실 평가 과목을 보면서 대단히 뭐 취지 이런 부분들 크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만 법리적 해석을 다 협정 속에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새로운 형태의 유형 문제가 나오면 전부 다 작년에 법리적 해석을 쓰라고 했으니까 그 법리적 해석이 뭐니? 도대체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법리적 해석이라는 그 용어 자체의 정의가 뭐니까 이제는 법리적 해석 부분을 앞에 넣어놔야 되겠다. 완전 새로운 형태로 넣어놔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을 총론해서 약간씩 풀어내는 연습들을 하는 게 맞다. 이제 그 내용들이 사실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법과 협정에서 이야기를 여전히 찾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들을 위주로 마스터 자료에는 사실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 조문들 잠깐 전부 다 적어놨는데 뭐 권고경 20.1 여러분들 일단 기억이 안 나시죠? 얘 18.1이요.
기억이 안 나시죠? 사례연구 5.1 기억이 안 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상 타신 분은 기억이 하시겠죠. 근데 이제 그 번호를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번호와 연결된 내용들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뭐였더라라는 내용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자연적으로 딸려와요. 딸려오니까 조문을 정확하게 적거나 협정의 번호, 조문 번호, 협정 번호를 정확하게 적는 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막 정확하게 뭐 00, 20점, 예 18점 이렇게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18점이 뭐였더라? 생산 지원에서 그 물품에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이 들어갔을 때 그 다 합치는 거, 그걸 딱 떠올리면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문 외우기에 막 너무 연연하시지 마시되, 문제는 조문 외우기를 안 하는 건 좋은데 내가 이제 머릿속에서 마인드맵을 그린다 내지는 서브노트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 뭔가를 적어놔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련된 협정 내용, 권고견 1.1, 뭐 오늘도 이야기할 거예요. 예, 22.1, 뭐 권고견 14.1 다 적어놓는데 그 내용과 이 번호가 연결이 되지 않는 것까지 좋은데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수출 판매가 딱 나오면 어떤 내용을 쓸 거냐를 결국 연결해야 되는데 그 연결 고리가 결국 협정 조문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서브 노트를 정리를 하실 때는 불가피하게 조문 번호하고 적어 놓으니까 조문 번호에 대한 암기, 그다음에 그것을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면 써서 내가 고득점을 받아야 되지. 그걸 써봐야 고득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자칫 잘못하다 틀렸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더 감점용이 될 수 있겠죠. 권고견 20.1인데 예 20.1이라 이렇게 써놨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시도는 하지 마시고 그런 차원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법 조문 자체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법 조문의 경우에는 문제로 그냥 물어볼 수 있어요. 관세법 30조 3항 이렇게 예전에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봤었기 때문에 법 0까지는 일단 여러분들이 관련된 조문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 정도는 아마 자연스럽게 이제 공부가 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스터 자료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과세율을 판단할 때 어떤 근거, 그다음에 법원이 되는 거, 그다음에 협정의 어떤 정신의 취지와 관련된, 그건 곧 법리적 해석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죠. 이 정도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도 나가죠. 그 다음에 오늘 프린트물을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해놨네요. 프린트 값을 아낀다고 이렇게 해놨네요. 이렇게 요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좀 받을게요. 예. 작년에는 한 페이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다가 앞뒤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앞뒤에 4페이지 들어가니까 이거를 조금 이야기를 좀 너무 작아서 저는 이게 딱 보면 불편하게 눈이 나빠서 이렇게 잘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건 나중에 저한테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그럼 데스크에다 따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만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다른 과목도 이렇게 나왔나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 나중에 하죠. 예.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알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제가 잔뜩 나눠져 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1회차는 기본이나 심화 때 여러분들 기억을 반출을 하시면 그 관세 평가 협정과 관련되어서 연역 그리고 이제 연역을 공부를 한다는 것은 결국 지금 현행 집행되고 있는 WTO 평가 협정, 이행에 관한 협정, 가트 제7조 이행에 관한 협정이죠. 이행에 관한 협정이 어떤 맥락, 어떤 정신과 어떤 취지로 제정이 되었고 이것이 운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히스토리를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론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뽑아서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이제 그 부분은 핵심적인 아젠다가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피킹을 해야 되는데 추출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개념을 딱 보면 액츄얼 밸류라는 부분들이 나왔고, 액츄얼 밸류와 관련돼서 소위 관념적 가격과 실증적 가격에 대한 어떤 차이점.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협정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치, 기본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어떤 그 정신, 이런 부분들을 학습을 하기 위한 내용들인데, 그것과 항상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매년 보면 이렇게 주제 1과 2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정리가 돼 있는데, 단순히 이제 이런 비교표를 여러분들이 딸딸딸 외운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충분히 응용돼서 나올 수 있다. 근데 물론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이게 과연 시험 문제 나올까 하는 뭐 의구심 들어요. 굉장히 지금 프랙티컬한 관점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것도 문제한다라고 하면 이제 작년, 올해, 뭐 재작년처럼 굉장히 이제 실무팀에서 들어가시지 않고, 뭐 예를 들면 교수님 측에서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그런 스타일로, 그러니까 이제 BDB와 평가 협정의 차이를 내게 하는 사례를 하나를 주고, 그럼 이것을 그 사례에서 이미 BDB적인 관점을 개입시켜 놓고 이것이 평가 협정에서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가를 논하시오라고 했을 때 문제는 굉장히 난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수님 스타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가의 정신을 묻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런 방식들을 충분히 물을 수 있어요. 굉장히 BDB적인 관점에서 사례를 분석을 해놓고 그것을 재평가해라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주제 1과 2를 가지고 응용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액츄얼 밸류라는 관점들은 우리가 이제 앞쪽에 보통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개념으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이제 목차를 보면 주제 1과 2는 묶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3과 4도 묶일 수 있죠. 4.1을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에 없었던 내용인데, 그 뒤쪽에 보면 환율과 관련된 부분들이 하나 있죠. 생산 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여기 다시 끌어다 왔어요. 끌어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율과 관련된 부분은 권고긴 20.1만 딱 봤는데 20.1 자체로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지만 20.1과 관련돼서 환율과 관련된 부분이 구석구석 있어요. 우리가 심화 때 살펴보지 않았지만 구조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고시 법령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생산 지원 비용에서 4.1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환율과 관련된 저 뒤쪽에 보면 약간 우리가 특수물품에서 배웠는데 그 보색 공장에서 약간 그걸 뭘 본 게 살짝 있어. 사용 신고 시에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내용, 굉장히 많이 난 부분이니까 이제 요걸 어프로치 할 때는 요런 내용들을 싹 모아서 지금은 이제 머릿속에 탁 투명하게 넣어놔야 돼. 환율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내가 소위 뽑아서 쓰더라도, 시간이 없으면 뽑아서 쓰더라도 평가협정 규정에서 나온 모든 종류의 환율과 관련된 규정 내지는 사례를 모아놔야 된다.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배운 거 있죠. 보세 판매장 사례도 있었죠. 보세 판매장 처음 듣습니까? 보세 판매장 하면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미스 잘나가 사례가 있었잖아요. 미스 잘나가 사례도 여기 탁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살짝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기본 때 심화 때 배웠던 앞장의 1장 첫날에 주제는 주제 4번까지 있습니다. 주제 4번 4-1까지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까지. 환율은 좀 독자적인 문제긴 한데 이미 이제 환율이 시험 문제 안 나왔느냐 주목받기 시작한 건 2015년부터 2016년도 환율 문제 나왔고 올해도 환율 적용하더라고요. 살짝 나왔어요. 환율 문제 살짝, CF와 환율 살짝 이렇게 건드리도록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 번도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요건 독자적으로 20.1을 중심으로 앞뒤로 정리를 좀 해놓는 게 필요하다. 욕심은 너무 부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법 16조, 17조, 18조까지 이어지고 고시 2조까지 이어지고 권고경 20.1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협정 구조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싹 다 말아서 환율과 관련된 부분을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욕심이다라냐. 그러니까 그것은 10점짜리 유형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속아 쓰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고 50점짜리 내지 10점짜리에서 환율 묻는다라고 하면 거기서 내가 뭘 핵심적으로 묻는 부분에서 필요한 관련된 법령이 뭔지를 쓰는 게 중요하지. 내가 싹 외웠던 거 아까우니까 실제로 묻는 질문들은 수입신고 당시 법률만 이야기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권고의견 20점이를 거기다 다 때려 썼다.
물론 틀린 문제는 아니죠. 근데 이제 그건 동문서답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다른 답안지 작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피해를 많이 입히는 거니까 핀 포인팅을 하는 게 중요하다. 머릿속에는 다 정리해 놓게 이렇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5번 판매 관련된 부분이고 주제 5-1도 넓은 의미의 수출 판매 이외에 이제 세 가지 주제가 있었죠. 수입자가 구매자가 일치하는 문제, 뭐 판매자 수출자 일치하느냐, 그 다음에 소재지 문제 이렇게 별도로 한번 뺐습니다. 권고 14.1에서도 일부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제 5-1은 수출 판매 유형과 관련된 부분 따로 판매에서 먼저 핵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변형된 문제로 물을 수 있는 것을 인터미디어를 중심으로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수출 판매에서 인터미디어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행령 17조나 공공 1.1에서 좀 애를 먹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유형들을 좀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유형들은 딱 정리를 해놓고 이 문제가 만약에 변형돼서 나온다라고 하면 내가 판단의 소스로 쓰고 거기에서 앞뒤로 예를 들면 검토를 해야 되는 건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가지를 붙이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 7은 정통으로 시행령 17조와 공공 1.12 출연했을 경우에 주제 7은 중요하죠. 어떻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아 쓸 거냐, 핵심적인 부분만 추출했고요. 주제 7.1은 그 중에서도 지점 수입과 관련된 부분, 이것도 사실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것도 한 3가지, 4가지 유형만 별도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참조 부분은 시행령 17조와 공공 1.1의 규정 내용의 차이점을 비교표로 적어놨는데 앞선 내용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긴 한데 요거는 그냥 표로 정리를 한번 했어요. 요거는 그냥 순전히 참조를 하시되 요번에 이제 번역이 좀 바뀌었다라고 했죠. 17년 작년 하반기에 이제 용역을 줘가지고 했는데 요거 신규 번역문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다 바꿔놨으니까 작년 자료 가지고 계신 분은 신규 번역으로 일부를 좀 바꿔놓기로 봤는데 예를 들면 분배 목적의 대행 수입 이런 거 그것은 고민을 거듭하신 것 같아요. 번역하시는 분들께서 제가 대충 용역팀이 어떤 분인지는 예상이 되는데 공급을 위한 대행 수입으로 바꿔놨습니다. 이제 그거는 판매 대척적인 개념, 이제 공급이 판매와 대척 개념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때는 공급이라는 용어를 판매와 좀 상대적인 개념으로 공급, 판매는 이제 실제로 판매자가 수행하는 거, 이때의 공급은 실제로 판매가 아닌 단순히 이렇게 대행을 해주는 디스트리뷰션만 해주는 개념의 공급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분배 목적의 대행 수입을 공급을 위한 대행 수입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그런 내용들 몇 개만 이렇게 주목해서 일단은 좀 바꿔놓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 8번 선의 수출 판매는 사실은 이거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어요. 선의 수출 판매를 연속 판매와 연결해서도 사실 논의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근자에 들어서 대리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선의 수출 판매 사실 요즘 뭐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그 뭐 국제간에 구글센이 이렇게 나오면서 뭐 조세피난처에 나와서 요즘 뭐 뱁슨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는 이제 그러면서도 당사자의 논의들을 많이 해요. 거기에서 선의의 수출 판매에 해당되느냐, 선의의 당사자이냐, 특히 선의의 구매자이냐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일단 여러분들은 너무 깊숙하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딱 한 페이지 정도, 그 한 페이지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보나파이드 바이어를 결정하는 키 팩트가 뭐냐, 그거만 딱 정리를 하고 요건 참고로 정리해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논의가 나오면 이 논의 여러분들이 이제 컨텐츠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너무 논의를 확장을 하게 되면 학습할 양이 너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선의 수출 판매, 그 다음에 연속 판매, 이거는 예 22.1이죠. 그 다음에 응용과 관련된 부분 뭘 것 같습니까? 이건 맥커피와 니쇼 EY 사례를 그림으로 넣어놓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제 이건 예 22.1과 보조적인 논의죠. 물론 이제 나중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 자체는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묻기보다는 이런 유사한 거래를 물으면서 거기에 덧붙일 수 있어요.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예 22.1은
라스트 세일을 과세가 결정의 기초로 삼는 판매로 삼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라스트 세일에서의 거래 가격을 과세가 결정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라는 논인데 단순히 이제 그것만 검토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과세가 결정 기초로 삼게 하고 나머지 가산 요소나 이런 부분들을 잔뜩 줄 수 있다. 거래 상황에서. 그러면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의 22.1에도 이제 가산 요소로 하나로 사후기소이익을 하나 예시로 던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과세액을 풀어나는 방식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응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의 22.1이나 맥커피나 니쇼 AI 사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 라스트 세일에 대한 그 확정 그리고 확정에 대한 이유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체 다른 실제 거래에다가 묶여서 거기에 각종 비용들이 있는 경우에 비용에 대한 판단과 함께 하면 하나의 전체 완성된 50점짜리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응용들을 충분히 생각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예의 22.1과 연속 거래에 대한 평가 정책 응용 2 이게 미국의 사례인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라스트 세일을 채택하는지 미국에서는 퍼스트 세일을 채택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미국의 사례를 공부하자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미국에서는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라스트 세일을 결정하게 된 이유들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 그다음에 수출 판매 관련돼서 응용된 문제 LME 요거는 학습을 했던 내용이죠. 이건 좀 구체적으로 다시 도표로 정리를 하는 거. 공고기 14.1에는 6가지의 수출 판매 유형이 나옵니다. 각각 이 유형별로 여러분들한테 응용해서 내지는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1은 비교의 유형. 그 다음에 12.2는 이와 유사하게 공해상에서 계약이 파기된 경우 있죠. 14.1에서 그거에서 변형된 거래가 있을 수 있죠. 보세구역 내에 비엘 양도 거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1에서 사례 6을 보면 그 의자 사례가 나오죠. 의자 사례도 변형된 거래를 하나 봤죠. 이런 거래는 14.1에서 충분히 조금씩 변형돼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어볼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조서심판에서 작년 올해는 재작년 이렇게 이와 유사한 형태의 판결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VMI 거래다. VMI 거래 처음 들으시죠? 보세구역 거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은 여러분들한테 전문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고 다만 VMI 거래가 그런 법적인 다툼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수출 판매와 관련돼서 보세구역에서의 어떤 논의들을 물어볼 수 있다. 예전에 이제 2015년도에 보세구역과 관련된 처음 문제가 출제됐거든요. 지금까지 나왔던 주제 13과 14는 총론을 그냥 맨 뒤로 뺐어요. 너무나 진부하니까 뺐습니다. 나머지 응용 문제는 그냥 오늘 한번 보여드린다는 차원에서 응용 문제를 집어넣어놨고 주제 12.2까지 이제 결국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여태껏 이제 이 장에서 시험 문제가 몇 번 나왔느냐 크게 한 3차례 정도 일단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넓은 의미 수출 판매 나왔죠. 주제 5번 뭐가 딱 기억이 나십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수리 물품 2016년도 물이가 나왔죠. 수리된 물품이 넓은 의미의 수출 판매를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수출 판매에서 당연히 그걸 공부를 할 거예요. 공부를 했어요. 사례연구 5.1에서 장갑차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 5.1에서 또 수리된 물품에 대한 사례가 있었죠. 그 부분이 이미 한번 물었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주제 7.1 지점에서 수입한 물품 이게 50점짜리 문제로 나왔습니다. 허걱? 아니요. 그때 이제 50점짜리는 사방법을 물었는데 사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배제를 물었죠. 배제. 일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들을 물으면서 2, 3방법 넘어가서 사방법까지 적용하도록 해서 계산까지 하도록 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일방법을 배제시킨 이유는 지점에서의 수입이었습니다. 지점에서의 수입.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주제 12.2 수출 판매 거래 유형과 관련된 보세구역에서 BL 양도는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지만 보세구역에서 재협상됐던 이 내용들을 물었습니다. 2017년도 문제는 어떤가요? 2017년도 올해 문제. 올해 문제도 사실은 일부 내용에서 수출 판매를 약간 다툴 부분이 있어요. 그게 수리용 물품이라고 해서 왔는데 실제는 이제 수리용 물품이라서 그걸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서 막 풀어보신 분들도 막 계실 텐데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은 아니고
수리용품이 정확하게 무상을 염두에 둔 거지만 실제로 유상을 염두에 둔 그게 유상인지 무상인지 구분을 안 해놨거든요. 실제로 문제에서 당연히 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체품으로. 근데 실제로 이제 유상거래도 존재한다라고 하면 일부 건에서 수출 판매에 대한 부분들 살짝 언급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장까지 공부를 조금 정리를 좀 잘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거래 유형들을 볼 때 제일 먼저 프레임을 거래가격 배제 사유를 고려하기 전에 협의의 거래가격 배제 사유를 고려하기 전에 수출 판매 유형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부분 프랙티스가 필요하다. 수출 판매 유형에 해당되는지는 시행 17조와 근거 1.1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막 쭉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대리인 거래, 지전 거래, 그 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노 프라이스, 노 세일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계속 훈련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어렵게 나오는 응용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 탁 펼쳐보면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 싹짝 나옵니다. 네. 거래가격 이탈의 최소화 기억나시죠? 거래가격 이탈의 최소화가 어떤 부분에서 나왔죠? 거래가격 이탈의 최소화, 송품장 가격 조정의 최소화 뭐 이런 부분이 있죠. 이제 최대한 거래가격이 기초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거래가격 배제 사유가 아닌 한 거래가격 최대한 인정을 해야 된다. 이제 요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협정에서 이야기하는 상관행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런 내용도 사실은 탁 보면 여러분들 지금 탁 떠올리면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지금 하나하나 다지는 방식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과정의 특징은 상관행 존중에서 거래가격 이탈의 최소화처럼 판서의 최소화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서의 최소화. 자, 3페이지 하죠. 예, 이걸 딱 보는 순간 나는 공부를 다 했어 라고 볼 거예요. 이제 공부를 다 했어요. 여기는 평가협정과 BDB의 관점의 차이라고 했는데 이런 도식화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외웠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도식화에서 핵심적인 문구나 내용들을 가지고 가는데 여기 응용되어서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기술할 거냐,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진부하잖아요. 자, 브뤼셀 평가 협약과 협약이라고 표현했고 협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용어가 거의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번역에 다 협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협약 이 데피니션이라고 되어 있고 협정은 어그리먼트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평가 협약은 관념적 노셔널 프라이스고 브뤼셀 관세 평가 협약에서는 정상 가격을 일물 일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WTO 관세 평가 협정은 실증적 가격을 지향한다. 이게 이제 결국은 지향점 정신이다. 그러면 상대적인 개념은 거래 가격을 이야기해야 되고 과세 가격에서 거래 가격을 이야기해야 되고 일물 단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학습한 내용 중에 시간적 기준이 있느냐, 장소적 기준이 있느냐, 수량적 기준이 있느냐, 거래 단계 기준이 있느냐, 이런 내용도 공부했는데 그거는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 BDB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부분들은 정의가 있고 수량과 거래 단계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평가 협정에서는 그 어떤 정의도 해놓고 있지 않다. 그때 살짝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두 번째 아젠다는 특수관계 조건이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거래에 대한 인정 부분 이렇게 이제 데피니션을 나누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조건 또는 사정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브뤼셀 평가 협정에서는 불인정한다. 이게 이제 뒷부분에 요 바로 이어서 주제 2에서 액추얼 밸류에 대한 개념들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요걸 구체화시켜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오픈 마켓 프라이스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ully competitive 프라이스 조건이 아니다. 완전한 시장 경쟁 체제에서의 가격이 아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페어하지 않는 거래. 대표적으로 특수관계자는 그래. 뭔가 대가의 별도 지급이 있는 경우 조건 또는 사정이 개입된 거래죠. 이 거래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평가협정에서는 특수관계라고 하더라도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조건 또는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금액으로 계산되면 일반국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그게 차이가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WTO 평가 협정에서 특수한 게 거래라고 하더라도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봐야 되고 조건 또는 사정도 금액 계산 여부에 따라서 거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특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구매자 거래행위 존중과 관세행정 집행상에서 차이. 브뤼셀 관세평가협약은 정상가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인 경우에는 소위 인정을 못하고 그 절차 방법은 세관 당국에 위임을 했죠. 재량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측면에서 보면 뭐 판서에 최소하긴 한데 우드비 솔드, 우드비 솔드 판매되어야 하는, 판매될 때 제의되는 가격 이야기하고, 그다음 협정은 아솔드, 굉장히 실정적이죠. 판매된 가격, 판매된 가격, 아솔드 실정적인 가격에서 거래가격 요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최대한 거래가격을 존중해야 된다. 세관 당국의 재량 최소화한다. 세관 당국이 지 맘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표 쪼가리 나와 있죠. 관념적, 정상적. 그다음에 뭐 CIF, FOB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정적 거래가격 최악국이 자유롭게 선택한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를 정리를 하시고 오히려 주제 1은 주제 2에서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액추얼 밸류를 실질 가격, 실제 가격, 실제 가치라고 다 번역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은 실제 가치라고 번역을 하는 추세인데, 액추얼 밸류를 가치라고 번역을 요즘 많이 해놨어요. 새로운 번역에서는. 그러니까 이 밸류를 달리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입 물품 밸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달리 이걸 번역을 못하니까 그걸 대가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거든요. 대가는 consideration이니까 수입 물품의 밸류를 구성하느냐. 밸류를 구성할 때는 PAPP도 있고 여전히 가산요소도 있죠. 다 수입물 밸류 개념이죠. 가치를 구성한다. 그래서 액추얼 밸류를 여전히 실제 가치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 이렇게 보면 액추얼 밸류 가트 제7조 일반 협정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액추얼 밸류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BDB와 가트 협정에서 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해석한다라고 하고, 가트 제7조 그 일반 협정의 그 서문에 해당되는 거, 그다음 부속세에 해당되는 거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 타임 또는 동종물 정상적인 무역 경로,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완전한 경쟁적 조건, fully competitive condition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해 제의되는 가격,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이제 요거는 가트 제7조 일반 협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요 밑에 각조에 달아놓은 걸 한번 보시면, 1947년 가트 제7조 탄생하고 실질 가격 개념을 도입한 이후 이 해석을 둘러싸고 논의가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제가 이걸 표현을 좀 잘못했어요. 논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 BDB 협약과 가트 협정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하면 액추얼 밸류를 둘러싸고, 액추얼 밸류라는 개념을 둘러싸고 동시에 BDB는 이렇게 해석했고, 가트 협정은 이제 요거는 나중에 이제 WTO 평가 협정이 된 거죠. 평가 협정은 요렇게 해석하고 요렇게 다르게 해석했다. 이건 관념적으로 해석하고 실정적으로 해석했다. 요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액추얼 밸류는 1947년이고 요건 53년이고 81년 94죠. 그냥 시간적으로 이렇게 흘러갔다는. 근데 해석은 두 개로 나눠진 거죠. 어쨌든. 근데 시간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딱 나눠졌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게 읽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두 개로 나눠졌는데, 액추얼 밸류와 소위 가격의 해석을 둘러싸고 관념적인 가격과 실정적인 개념으로 나눠졌다. 어쨌든 시기적으로는 이건 47, 53, 81, 94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게 그 해석을 둘러싸고, 액추얼 밸류는 이건 정상 가격으로 BDB에서는 수용을 했고, 요 액추얼 밸류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1947년에 이미. 그런데 가트 협정에 와서는 이거는 실증적인 거래 가격 개념으로 해석해야 된다. 요렇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흘러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액추얼 밸류에 대한 해석을 각각 그렇게 다르게 해석했다라는 이야기고,
이제 여기 와서 여전히 이제 요 개념들이 살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가트 그다음에 WTO 평가 가트 협정은 1981년도에 79년도에 이제 만들어져서 81년도 발효가 됐거든요. 요거는 신평가 협정이라 합니다. 신평가 협정, 가트 협정. 요거는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집행하고 있는 이행에 관한 협정이죠. 이행에 관한 협정. 앞에 서문에 일반 협정에 이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해석이 이제 짬뽕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 이때는 정상적인 관점에서 관념적인 관점에서 정상 가격을 해석했던 거고 우리는 실증적인 가격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건 맞는데 이 가트 협정, 평가 협정 우리가 앞에 빨간 책 앞에 보면 여전히 이 실질 가치, 실제 가격이 기초해야 된다. 그러면서 요의 정의에 나와 있는 요 정상적인 무역 경로와 그다음에 실질 가격에 대한 송품장 가격의 재부담에 비정상적인 할인에 기타 경감액을 더해야 된다라는 서문이 살아 있잖아요. 여전히 살아 있잖아요. 빨간 책 앞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를 논의를 해야 되죠. 그 논의를 지금부터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미 우리는 수업을 했다시피 요 이제 이행하는 협정과 일반 협정이 부딪히는 경우에는 이행하는 협정 우선 적용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실제로 fully competitive condition이라는 요건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두 개가 부딪힐 때는 이행하는 협정이 우선한다. 그 다음에 완전한 이 조건이라는 용어도 없어졌고 집행력도 그 자체는 없다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요 규정이 여전히 집행이 되고 있다. 요거는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선언적인 규정. 자,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제 액츄얼 밸류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한 비교를 해보자. 크게 앞쪽에서 이야기를 했죠. 특수관계에 대한 부분, 그다음 조건 또는 사정에 대한 부분. 특수관계에 대한 부분 함께 할인에 대한 부분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수관계 거래와 가격이 유일한 고려 대상이 아니요. 이제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은 제가 그대로 번역을 가져왔는데 밑에는 새로운 번역을 바꿔놨어요. 가격이 유일한 고려 대상이라는 말이 아니라 대가. 그렇죠. 대가 컨디션이라는 말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 곧 조건 또는 사정에 관련된 부분이죠. 조건 또는 사정이 결국 할인의 양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할인의 관점을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특수관계 하나, 할인에 관련된 부분 하나 이렇게 나눠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쪽에서 주제 1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죠. 자, 가트 7조 일반 협정에서 실질 가격 일반적인 정의와 개념, 통상적인 거래 경로 완전한 경쟁적 조건은 가격 유일한 대가가 되지 않는 거래는 배제가 된다. 이게 이제 일반 협정에서 이야기인데 가트 7조의 특수관계가 아니고 대등한 독립성이 보장되는 판매 또는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고 가격만 유일한 판매는 완전한 경쟁하기 판매로 간주했다. 이게 이제 선언적으로 일반 협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브뤼셀 평가 협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가트 평가 협정 그리고 즉 WTO 평가 협정을 어떻게 해석했냐라는 거죠. 브뤼셀 평가 협정 경쟁적 조건이란 무역에 참가하는 거래를 위한 의사결정의 상호간의 어느 정도 독립성이 유지하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매자, 판매자 상호간의 특수관계 거래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졌는데 지금 보면 3.2가 먼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인정 및 평가 문제잖아요. 제목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WTO 평가 협정은 공개 시장 가격이 아니라고 특수관계자는 상호 독립된 구매자 판매자 간의 그 시장 가격이 아니라 이거는 브뤼셀 평가 협약이죠. 평가 협정은 이전 가격에 대한 경쟁 조건은 여전히 평가 요소다. 그래서 특수관계 가격 결정에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봐야 되는데 브뤼셀 평가 협정에서 협약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오픈 마켓 폴스에 의한 프라이스가 아니다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브뤼셀 평가 협정에서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했는데 평가 협정에서는 특수관계 거래라 하더라도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를 봐야 된다. 그리고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채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고 3.3 이제 그다음에 그 조건 또는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할인에 대한 기본 해석과 개념을 가지고 보면 브뤼셀 평가 체제하에서는 가격 할인 디스카운트, 프라이스 리덕션은 모든 구매자한테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예외 없이 제공되는 가격 할인만을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할인 자체를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니고 모든 구매자한테 똑같이 공통적으로 할인만을 인정하는데 그래서 제한된 구매자한테 제공되는 가격 할인은 부인된다. 이게 이제 불이익 평가 협정. 만약에 이제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이런 사항을 줄 수 있어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인데 뭐 한쪽에는 할인하는데 특별 할인 부여했지만 특별 할인은 어떤 사유들을 줄 수 있다. 뭐 수량 할인 그 사람한테 충성도 할인을 줬다. 뭐 이런 경우에 인정하지 않았다. 이걸 평가. 이것은 좀 전통적인 문제이긴 해요. 여전히 이제 그것을 불이익 평가 협정의 협약의 관점에서 평가 협정의 관점에서 비교 검토하라라고 하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행 평가 체제에서는 특별 할인이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 즉시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죠. 세 번째 줄에 볼드체 줄친 내용들 위주로 보겠습니다. 수입물품 특성 거래 사항을 고려해서 상관행에 부합하는 통상적인 할인 그 다음에 당사자는 합의됐다. 거래사회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다. 여기에 이제 문장이 이렇게 있죠. 상관행에 부합한다. 그 다음에 합의되었다. 그 다음 달리 거래가격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정했는데 요게 이제 예전에 2010년도, 12년도, 14년도에 계속 단골 메뉴로 나왔던 할인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나중에 이제 끝나 보실 텐데 그때 할인과 관련돼서 묻는 문제들이 잔뜩 있어요. 뭘 도대체 묻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순간에 답은 여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이 답이 이거예요. 그냥 달리 조건이 부과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가 뭐? 거래가격 배제 사유가 아니다. 당사자 합의가 되었다. 물품의 특성을 볼 때 충분히 당사자 간에 합의된 내용을 사전에 수입 이전에 존중할 수 있다. 그러면 문제 없다가 답인 거예요. 그게 10년, 12년, 14년도에 사실은 3.3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물론 이제 뒷부분에 나뉘 조건들은 사정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는데 이걸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하트 7조의 이행을 위한 협정 이거는 이제 지금 현행 앞에 이제 서물 제한 그 이후의 문제죠. 현재 규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행을 위한 협정인 것이다. 어떤 게 지금 현행 관세평가 협정과 관세법의 관계는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경쟁 조건을 언급하고 있는 7조 일반 협정 서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한 경쟁적 조건 콤마가 돼 있죠. 의 성립을 대전제로 관세평가 협정을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다. 이유를 밑에 적어놨어요. 완전한 경쟁적 조건의 사항을 염두에 둔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거래가격 배제 사유의 관점에서 해석돼야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은 이제 완전한 경쟁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거냐의 관점이거든요. 완전한 경쟁은 기존의 BDB 평가 협정 같은 경우는 특정인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사항은 경쟁에서 위배되는 거죠. 특정인한테만 준 거잖아요. 그걸 부인해야 된다. 특수관계는 야, 저기네들끼리 뭐 쪼물락쪼물락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완전한 경쟁에서 벗어난 거야. 그래서 배제시켜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 할인 줬다. 특수관계인 경우다. 그 다음에 직업의 성격을 알 수 없는 어떤 대가가 수반되었다. 이거는 페어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건 또는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거래죠. 그런 걸 배제시켜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배제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완전한 경쟁적 조건이라는 이 용어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배제를 시켰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협정에서 일반 협정에서는 fully competitive condition이라는 것은 이상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마켓 포스에 의해서 움직이면 된다. 마켓 포스에 대해서 움직이는 이게 난 마켓 인플루언스가 아닌 마켓 포스에 의해서 움직이면 되고 특수관계라고 하더라도 니고시에이션을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전히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이 competitive market force에 대해서 움직이는데 fully market force 이런 부분들, fully market condition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관념주의 이상적인 개념이다라는 이 용어가 없어진 거예요. 완전한 경쟁 조건이라는 요건 자체가 삭제됐다. 맨 밑에 보면 그렇죠. 그다음에 가하트 7조 규정은 그 자체로 집행력을 갖지 않고 현행 평가협정 7조에 이행하는 협정이 우선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적용된다의 근거는 밑에다 적어놨습니다. 밑에 각 주에다 적어놨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각 주는 참고하시라고 넣어놓은 거니까. 마라케시 협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라케시 프로토콜 의정서라고도 하는데 가하트 협정이 1981년 생겼잖아요. 이게 이제 마라케시 협정, 마라케시 모로코에 있거든요. 모로코에 국제
그 기구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WTO라는 게 이제 국제기구가 탄생했죠. 그러면서 이 설립을 위한 협정에서 국제기구 설립을 위한 협정이죠. 그거는 원래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제대로 이것이 이행되는지를 감시하는 기구로 탄생한 거예요. 원래는 이제 가트라는 거는 이게 그 협약이니까 체제지 않습니까? 일종의 협약의 성격을 띠는데 이게 강제하는 사법적인 권한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국제기구를 통해서 사법적 권한을 부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WTO 설립 협정을 위한 국제기구가 탄생했는데 그 WTO 국제기구 설립을 위한 협정이 마라케시 협정이라는 겁니다. 마라케시 협정은 1994년도에 협정을 맺었어요. 그걸 의정서라고 해요. 마라케시 협정에 부속서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품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에요. 그게 지금 현행 WTO 협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WTO 협정. 그러니까 1981년도에 가트 협정 우리나라에 가입했어요. 1981년 6월 달에 95년도에 발효되면서 자동 폐기가 됐어요. 자동 폐기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동 폐기가 되고 우리는 요게 원래는 독립협정이죠. 이건 부속협정이죠. 우리는 WTO 협정 국가니까 지금 이제 2017년도 기준으로 164개국이죠. 여기에 이제 자연스럽게 지배를 받는다. 이 마라케시 협정 부속서 1가를 가보면 거기에 요 내용이 있다라는 요 서문 내용, 일반 협정과 이행하는 협정에 대한 충돌 규정이 생기면 이걸 우선 적용해라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정사 할인이나 이 개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이제 제가 열불 낼 이유는 없고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보면서 협정은 여전히 이제 요 정신으로 가는구나. 요것만 탁 추출해내면 됩니다. 요런 히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뭐 굳이 많이 아실 필요 없죠. 예?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6페이지. 이제 요거는 히스토리를 이야기를 했고 히스토리는 실정적, 관념적 이런 거. 그 다음에 굳이 나온다면 특수관계, 특별 할인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물을 수 있다. 사항을 물을 수 있고 기존에 사실 안 물었던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문제 하나도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단골 메뉴였는데 우리가 이쪽에서 끌어내는 작업들을 앞쪽에서 하지 않고 뒤쪽에서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건 또는 사정이나 뭐 시혜적 할인이나 충성도 할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거래가격 배제 사유에 연결을 했으니까 물론 좋은 시도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달리 거래가격 배제 사유가 아닌 한 거부해서는 안 된다. 특별 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하면 안 된다. 조건 또는 사정이 개입돼 있어도 무조건 배제할까 해서 일반부에서 검토를 할 수 있다.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느냐 없느냐. 특수관계도 마찬가지다. 이런 관점에서 할인을 푸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요 논의는 좀 클래식 논의가 됐지만 여전히 여러분들한테 거래를 통해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거는 정리를 하고 나중에 거래가격 배제 사유에서 이거가 연결시키는 거. 거래가격 배제 사유는 다른 4가지 거래가격 배제 사유가 아닌 한 배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것과 함께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페이지. 자,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20조 1 나올 건데 1순위로 이게 한번 나올 만도 한데 그렇게 달리 이렇게 깊이 있는 문제를 묻는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나 봐요. 환율과 관련된 부분만 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입 신고 당시에 환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거. 오히려 헷갈리게 되는 거는 맨 밑에 참조를 보면 생산 지원 비용 과세 환율 사례 있죠. 미얀마 사례 기억나시죠? 뭐 그 뒷부분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환율은 그걸 또 한번 물을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문제는 만약에 20.1을 묻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앞 뒷단에 관련된 규정들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모아보죠. 이제 비슷한 패턴들을 취할 것 같습니다. 법령 16조, 17조, 18조 이 중에 다 적으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만 적으라면 수입신고 당시 법률 17조 오히려 과세 환율 이것보다는 17조 수입신고 당시 환율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과세 환율 법 18조에 있으니까 이제 연결해서 적으니까 그냥 석줄로 이렇게 딱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령에서. 그렇죠. 3.1에서 정리를 해놨죠. 정리를 해놨는데 만약 이걸 좀 더 줄이겠다라고 하면 과세물 확정 시기에 수입신고 당시 법령에 따라 정도만 적용해야 된다. 16조, 17조, 18조 그러니까 물건이 확정되고 수입신고 당시 법령에 따라서
18조는 구체적으로 수입 신고율이 속하는 전주에 외국한 평균 매도율이죠. 근데 관세청장이 고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세청장이 뭐 정하는 율에 따라서 하죠. 평균을 내 가지고 뭐 최초 이렇게 하죠. 거기까지는 다 쓰실 필요 없고 이 정도도 과해요. 다만 묻는다라고 하면 이제 고시2조를 물을 것이다. 고시2조는 구체적으로 송품장상에 기재된 통화를 기초로 결정을 하는 게 맞는데 고시2조는 송품장상의 통화랑 만약에 결제하는 통화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뭘 적용하느냐 이걸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시2조도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법령을 쳐다보라는 이야기고 관련 규정과 협정을 요걸 참고하라는 이야기니까 구체적으로 이 페이지에서 취해야 될 거는 3.1의 핵심 법령의 통째로 고시2조 통째로 만약에 권고공이 20.1을 묻는다라고 하면 권고공이 20.1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가져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권고공 20.1은 사례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러니까 앞단에 배치를 해야 될 거는 결국 3.1과 관련된 부분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평가쟁점 3.2에서 해당 주어진 사례를 분석하시면 될 것 같다. 근데 분석할 때 제가 볼 때는 사례 1이 일단 최우선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나오고 하나가 좀 어렵게 나오면 사례 3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근데 사례 2도 당하면 사례 2는 일반적인 수입 신고 유형이거든요. 사례 2는 실제는 송품장 실제 이제 가격은 뭐 원화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결제 통화는 삼국 통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저 수출국 통화 되어 있는 거죠. 사례 2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사례 2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사례 3이 좀 어려운 거는 삼국 통화로 결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사례 1 원화로 실제로 결제되는 경우에 통화 전 환산이 불필요하다라는 내용 하나를 딱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원칙이 있죠. 나머지는 원칙이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막 헷갈리게 돼 있죠. 헷갈리게 돼 있는데 사례 1번 원화로 결제되고 만약에 수출국 통화가 인보이스상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실제로 내가 지급하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원화니까 고정환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원화니까 원화는 변화가 없다. 부담하는 금액을 그대로 과세가로 삼는다라는 관점이니까 통화 환산이 불필요하다. 이게 하나 딱 나오죠. 원화로 결제되는 거. 원화로 계약상에 통화가 되어 있고 고정환율이 수출국 통화랑 결정되어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인보이스상에는 수출국 통화가 기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제로 부담하는 거는 내가 결제하기로 한 원화지 않습니까? 원화는 불변이잖아. 불변. 구매자 부담하는 그 금액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삽니다. 왜? 과세가격은 지금 원화로 환산한 가격이 과세가격이니까 통화환산이 불필요하다.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해 놓고 나머지는 스텝이 똑같아요. 스텝 1은 뭐죠? 무조건 인보이스상에 기재된 금액을 고정환율에 따라서 실제 결제 통화로 바꾸는 거. 변환 하고 이제 원래는 이제 신고를 할 때는 실제 결제 통화를 수입 신고 당시에 법 17조네. 법 17조. 수입 신고 당시에 환율로 전환해서 과세 가격을 계산한다 이거죠. 이 원칙이 전부 똑같습니다. 인보이스를 실제 결제 통화하고 결제 통화를 수입 신고 당시에 법령을 적용한다. 이게 대원칙인 거죠. 이게 뭐 똑같습니다. 이게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헷갈리게 적어놨으니까 그렇지. 하나도 헷갈릴 게 없어. 좀 똑같다. 케이스 1만 통화환산 불필요. 나머지는 인보이스 실제 결제 통화를 바꾼다. 이게 그대로 내려와서 이렇죠. 이 내용들입니다. 자, 3.2의 평가 쟁점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상에 고정환율을 기초하여 합의된 수입국 통화로 표기하는 경우 별도의 통화환산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계약상의 원화금액, 실제 지급금의 원화금액을 과세가로 채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사례 1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인데 핵심적인 내용을 여기 이제 컨텐츠를 적어놓고 나머지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분석을 하면 되는 거죠. 사례 2도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사례 2도. 자, 기타 재논의에서 해설 1.1에 요 내용이 하나 있고 협정 구조에서 해설 1.1의 14항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건 처음 보시죠. 환율과 관련된 있는 부분을 다 뽑은 거예요.
해설 1.1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요거는 근데 환율 적용 관련해서 협정 1조, 2조, 3조를 적용하면서 시간 순서 역할은 구조에 따라 그러니까 구조를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구조는 뭐라고 되어 있냐? 화폐 환산이 필요한 경우 사용되는 환율은 수입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서 정식으로 공표된 것이다. 이거 다 써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이미 고시의 법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일단 다 끌어모은 것이다. 그러면 남아 있는 거는 환율과 관련된 부분은 사례 1, 2, 3, 4를 정확하게 하는 거, 그다음 구분하는 거, 그다음 생산 지원 비용 관련된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 판매장 사례는 미스 잘 나가 사례니까 그것도 하나 기억을 하시고, 자 7페이지에 보면 그렇죠. 요거는 이렇게 어렵게 돼 있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요 표가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식으로 정리하십시오. 인보이스 상에 인보이스 상에는 수출국 통화가 달러가 돼 있다. 그런데 실제 결제 이꼬르 계약상의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원화로 돼 있다. 근데 왜 원화로 통화 환산이 불필요하냐? 통화 환산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우리나라의 과세 환율을 적용을 해서 원화로 계산하는 방식인데 이미 원화로 돼 있잖아요. 그 원화를 내가 계산하잖아. 내가 지급하잖아. 뭘 바꾸어? 통화환산 불필요하죠. 제가 흥분을 하면 기억이 잘 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방해됩니까? 흥분하지 않을게요. 이렇다. 구매자가 실제 부담하는 관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통화환산 불필요하고 나머지 보기 2번, 3번, 4번은 전부 인보이스 금액 고정환율 돼 있겠죠. 2번은 달러하고 2번은 케이스 2번은 달러 1달러가 지금 이제 1,000원이라고 돼 있겠죠. 지금 이제 수출국 수입국 간의 관계니까. 케이스 3번은 제3국 통화죠. 삼국이라 할 때 엔화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달러에 뭐 100엔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이제 제3국 수출국 이야기하는 거죠. 4번은 1엔에 10원. 이건 제3국과 수입국 통화 고정환율이죠. 4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이제 고정환율 돼 있는데 어쨌든 인보이스 금액을 전부 실제 결제 통화로 바꾼다. 그리고 바꾼 이 금액을 수입 환율을 적용한다. 이런 개념이죠. 인보이스 금액을 고정환율에 따라 싹 바꿔서 왜냐? 바꾼 이유가 뭐죠? 바꾼다. 이 기계적으로 바꾼 게 아니고 이거를 내가 지급할 거 아니에요. 지급하는 금액이 뭐냐? 원화는 왜 안 바꿔서? 원화로 지급하는데 뭘 바꿔? 그러니까 그대로 채택을 한 거고 이거는 다 실제 결제 통화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이니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환율 전환해야 될 거잖아요. 다 그 과정이다. 자 보기 이거는 이제 다 아세요. 근데 오늘 보니 또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평가 과목의 특징이 개특징이에요. 개특징. 시발성이 돌았으면 까먹은 거. 돌았으면 까먹고 들을 때는 이해가는데 네가 더 헷갈리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 식대로 정리해놨는데 이 새끼가 또 이상한 거 또 해가지고 뭐 내 식대로 정리해. 네 식대로 해 그러면. 까먹지만 않으면 잘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실제 결제를 달러로 포기는 실제 결제를 달러로 한 거죠. 성품장 가격에는 원화로 돼 있다. 수입국 통화로 돼 있는데 실제로 달러. 그럼 달러를 어떻게? 달러를 지급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달러로 내가 지급하니까 그 금액을 내가 수입국의 환율을 바꿔야 되는. 그러면 달러화 시켜야 될 거잖아요. 인보이스상의 금액을. 그러니까 인보이스상의 원화를 달러로 환산하고 그 달러를 지급하니까 그 지급한 금액을 수입 신고 당시에 환율을 바꾼다. 보기 3은 송장상의 금액은 달러로 되지만 실제 금액은 뭐죠? 실제 지급은 뭐다? 제3국 통화를 한다. 무조건 지급되는 엔화로 바꾸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뭐를? 인보이스상의 금액인 달러를 엔화로 바꿔. 엔화로 바꾼 것을 수입 신고 당시에 환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 3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했죠. 보기 4는 이거는 수입국 통화로 되어 있는데 인보이스상의 수입국 통화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엔화로 되어 있죠. 엔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 처리는 인보이스상의 원화를 엔화 실제 결제로 바꾸고 엔화를 다시 수입 당시 환율을 전한다. 표가 되어 있네요. 원화, 달러, 원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정리한 내용과 이 그림이 좀 다르면 또 이제 갈등이 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편할 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스텝 1, 2, 스텝 1, 2, 스텝 1, 2 전부 다 똑같죠. 인보이스 원화를 달러로, 인보이스 달러를 엔화로, 인보이스 원화를 엔화로. 그러니까 인보이스 금액을
지금 바꾼 실제적 금액으로 실제적 결제 통화로 바꾼다. 요것만 잘 여기 수입국을 우리나라, 수출국을 미국, 상국을 일본이라고 가정한 경우죠. 이런데 그때 이항기 사례 그때 교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헷가닥 밖에 있었어요. 수출국이 일본이었어요. 이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실제 문제가 수출국 일본인 경우에 골 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데이터 다 엉켜버리는 거죠. 현장에서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여전히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대로 그대로 수출국 이걸 대입해서 이렇게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요거는 정리를 해놓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 자 10페이지 보겠습니다. 환율에 대한 기타 쟁점 요거 맨 책 뒷페이지에 있는데 책 뒷페이지에 그 보면 약간 애매하게 돼 있어서 그렇죠. 실제로 그 틀린 내용은 아닌데 제가 구지침을 본문에 넣어놓고 바뀐 걸 각주에 달아놓는 바람에 여러분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먼저 수입 신고하는 시점에 과세환율 적용해야 된다. 뭐가 그 의류가 들어올 때 수입 신고할 때 그 시점에 내가 생산 지원하는 원자재 대금을 수입 신고 시점 환율 적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지침 옛날에는 구입 당시에 소요되는 송금에 상응하는 원화 금액을 생산 지원 비용으로 가산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구지침은 요렇구나라고만 알지 요걸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했죠. 요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 이제 바이어고 여기 셀러인데 인가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 대만이라고 돼 있고 여기 미얀마 제가 그때 여기 구입하는 데는 미얀마라고 했나요? 책에는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만에 이게 이제 생산 지원 요소인 원단을 잘 만드는 이제 그 업자가 있어. 그래서 내가 원단을 구매해서 원단을 무상 송부한 거죠. 그렇죠. 원단을 구매해서 이렇게 송부한 겁니다. 내가 선정을 해서 송부를 한 거예요. 생산 지원이죠. 생산 지원인데 내가 1000브루르치를 구매를 해서 준 거예요. 요거는 사례연구 5점이랑 똑같죠. 뭐 비슷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장갑차를 사서 장갑차를 줘서 장갑 용역을 해서 주는 거하고 비슷하죠. 사례연구 5.1 기억나시죠? 안 할게요. 자, 1000브루르치 구매를 했는데 옛날 지침에는 어처구니가 없게도 구매하는 시점에 즉 구매하고 난 뒤에 송금을 할 거 아니에요. 송금할 때에 요 1000불에 상응하는 원화 이때 예를 들면 환율이 1달러에 950원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95만 원을 계상을 해놨으면 구입 영수증하고 회계 처리 내용이 있겠죠. 요거를 생산 지원 비용으로 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산 지원 비용으로 봤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구지침 이게 잘못된 지침이라는 이야기예요. 잘못된 지침. 옛날에는 이렇게 받고 그리고 이제 인가공 한 놈한테는 내가 인가공 비용 1000불을 지 물건이 들어오니까 내가 1000불을 준 거죠. 인가공 비용. 그러면 신고를 할 때 1000불 곱하기 신고 당시의 환율이 수입 신고 당시의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었어요. 그러면 1000원 더하기 95만 원 해서 195만 원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95만 원. 다르죠? 지금 어떻게 한다? 1000불 더하기 1000불 해서 다 수입 신고 당시에 1000원을 지원한다. 지금 1000불 더하기 1000불 곱하기 과세 환율 수입 신고 당시 환율 1000원 해서 200만 원 된다는 이야기.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죠. 이거 왜 이렇게 해석 같아요? 옛날 사람들 바보라서 통치까지 내서 실제로 만약 이런 규정들을 따지지 않았으면 생산 지원 비용은 구매 비용이잖아요. 생산 지원 비용을 잘 따라가면 이런
함정에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생산 지원 비용은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 구입 비용이잖아. 내 구입 비용은 뭔데? 내가 실제로 부담한다라는 개념이 보면 내가 실제로 지급한 비용이에요. 내가 그 당시에 1,000불을 구입해서 1,000불에 상응하는 금액을 내가 언제 원화로 얼마나 부담했는데 지금 고정환율을 보면 지금 부담 개념 부담. 그래서 안 바꿨잖아. 그러니까 1,000불에 대해서 내가 부담한 실제 금액은 이 당시에 95만 원이에요. 이렇게 논리를 전개할 수 있어요. 그게 오랫동안 그렇게 유지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번복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봐야 이 규정인데 규정이 결국은 수입 물품이 뭐냐? 이 자체가 수입된 거냐? 이 물품은 수입 물품에 공해져서 완성된 의류가 들어왔으니까 여전히 법령은 17조를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통치 규정까지 내놓은 거예요. 달리 해석을 할 이유가 없다는 관습 18조, 17조 과세 환율은 여전히 당연히 수입 물품에 대해 수입 신고하는 시점에 과세 환율 적용해야 돼. 요런 내용.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 속에 먹으려고 하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보십시오. 자, 그다음에 11페이지 판매 수출 이제 판매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 판매에 대한 부분은 앞쪽에는 환율 관련된 부분 쭉 이야기했고 보세 공장 건은 하나 있는데 보세 공장 건 제가 공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용 신고 있죠? 그때 혼용 승인을 받을 때 혼용 승인의 안분 시점은 사용 신고 당시에 안분율 환율 적용된다. 왜냐하면 그때 외국 물품도 있고 내국 물품도 있죠. 내국 물품은 구매한 가격이 있고 그건 원화로 구매할 수도 있죠. 달러로 구매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내국 물품을. 생각 안 해보셨죠? 그 사용 신고 환율을 적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국 물품은 사용 신고를 하지 않거든요. 내국 반입이라는 게 할 수 있고 수출에 공할 물품은 2-3호 서식, 요즘 1호 서식이라 하는데 그걸 끊어요. 그럼 사용 신고 대상 물품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그 시점에 환율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너무 실무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빼고는 환율에 대한 부분들 싹 다 공부했어요. 싹 다 공부했습니다. 지금 구조, 아까 해설 1.1, 그 다음에 뭐 고시까지 싹 다 공부했으니까 그거 이상으로는 정리하시지 마십시오. 자, 이제 수출 판매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도 이제 판매, 수출, 당사자, 뭐 넓은 의미의 수출 판매까지 싹 다 뭐 넣어놨는데 관련된 규정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내용 이상으로 들어있는지 30조 1항 시행령 17조 자 권고긴 1.1에 뭐가 있었죠? 시행령 17조 관련된 규정 있죠. 해설 1.1은요. 타임 엘리멘트가 있습니다. 타임 엘리멘트 수출 판매와 관련된 부분이 조각조각 있어요. 그렇죠? 시간과 관련된 부분이 수출 판매와 연결되어 있죠. 거기에 예 5.1은 왜 이야기를 해놨냐? 예 5.1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수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수리와 관련된 부분이 사례연구 5.1과 연결되는 순간 넓은 의미의 수출 판매 관련된 수출 판매 관련된 부분 한 부분만 뽑았으면 됩니다. 공고는 1.1에서 많은 부분들을 뽑았어야 될 것 같지만 해설 1.1도 부분만 뽑았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권고는 14.1 수출 판매 유형들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판매와 판매 유형 개념들이 있습니다. 공고는 14.1 유형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22.1은 연속 판매 관련된 부분, 맥커피 사례 우리가 공부했던 니쇼 이와의 사례도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관련된 부분, 수출 관련된 부분, 그다음 당사자 관련된 부분 여기에 총망라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중에 핵심적인 부분만 뽑아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판매 개념 뭐 다른 거 볼 거 없고 대가 소유권, 수취하고 소유권 이전하는 거죠.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협정에는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우리가 물어보는 게 네이버, 뭐 구글에다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이제 제가 민법 규정을 하나 더 가져왔어요. 563조. 민법도 보면 500 우리가 상계에서 민법 규정 하나 가져온 거 있죠. 옛날에 상계적상 492조, 563조입니다. 매매에 딱 정의가 아이러니컬하게도 민법에 똑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재산권을 상대방한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정하면서 효력이 생긴다. 매매의인데 민법 규정 가져올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가 대가를 수취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다. 이것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미국 사례 정의가 있어요.
끊임없이 뒤에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 소유권 관련된 부분, 소유권, 그 다음에 위험을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 타이틀을 이전하느냐 아니면 오너십을 이전하느냐,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대가를 수취하느냐 소유권을 이전하느냐 한마디에 딱 들어간다라니 보나파이드의 기분도 되고, 요 내용을 핵심적으로 적고 협정상의 판매, 수출 뭐 이렇게 개념을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수출 판매라 하면 수출이 붙어 있죠. 국제 간의 이동을 수반한다라는 거고, 판매니까 판매자 구매자 간의 대가의 지급을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 괄호 열고 권리와 손실 위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속 알려져 나올 거예요. 소유권 괄호 열고 권리와 손실 위험 이전되는 거래요. 공공이 14.1 국제 간의 이동을 수반한다 이 표현이 있고, 수출 판매되는 때 해설 1.1 이래서 나오죠. 수출 판매되는 때 when sold for export라고 나와 있고, 시간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형태를 의미하고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을 나타낸다. 물품에 대한 물품을 나타낸다. 거래 형태를 나타낸다. 그때 기억나시죠? G 커지는 거 있죠. 국제 간의 이동 그때의 G를 탁 피킹하는 거, 그게 거래 형태의 물품을 나타낸다. 그 내용이 함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설 1.1에 이거는 판매 시간과 관련된 부분인데, 판매 가격이 체결된 시점과는 무관하게 1년 전에 돼야 된다, 6개월 전에 돼야 된다, 10년 전에 돼야 된다. 계약 일자 이후에 어떠한 시세 변동과 상관이 없다. 자체로 인정되는 게 거래 가격 기초죠. 이것이 역시 판매에서 시점 관련된 내용인데, 이 볼드처럼 되어 있는 세 가지만 가져오죠.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얘 5.1 이거는 이제 수리 비용인데, 넓은 의미의 수출 판매를 가져오기 위한 보조적인 규정이에요. 이거 자체를 그대로 뭐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앞쪽에서 논의한 것만 피킹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중에도 시점 논의를 한다라고 하면 해설 1.1을 좀 부과하고, 그 다음에 계약의 시점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 또 뭐 역시 해설 1.1을 가지고 오는데, 그게 아니라 넓은 의미의 수출 판매를 이야기를 할 때는 당연히 5.1이나 권고기는 1.1이나 사례용고 5.1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5.1에서는 이거 물품 수입을 야기시킨 문제의 거래뿐만 아니라 수입된 상태들 물품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용역만이 관련되어 있는 이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그거를 넓은 의미의 판매라는 개념을 가져왔다. 넓은 의미의 판매 1조 8조, 요건 항상 묶음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넓은 의미의 판매 1조 8조. 그 다음에 사례용고 5.1에 권고 의견 1.1의 날에서 넓은 의미의 판매로 간주한다. 이건 장갑 차량 사례죠. 이것도 역시 해당 사례입니다. 요거는 이제 재미가 없어졌어요. 이미 한번 나왔죠.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여전히 이제 요것과 활용할 문제들이 응용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정리하십시오. 판매자 구매자 계산과 위험 부담 하에 계산과 구매자 자신의 계산과 위험 부담, 그 다음에 스스로 품질 수량 불량 채권 위험 부담한다. 그렇죠? 자주적 판단 마찬가지고 위험 부담한다. 그 다음에 실제로 판매 또는 구입한 자가 따로 존재한 때는 판매 구입하는 자 각각 판매자 구매자이다. 그렇죠? 그렇고 수출 수입 개념 관세 형용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고, 그 다음 밑에 국제 간의 이동 좀 반복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복수의 거래, 이건 연속 거래죠. 우리나라로 수출하게 되는 거래가 수입 거래가 된다. 그렇죠? 대가의 지급, 재산권 이전. 답니다. 다 이게 다 뒤에 또 정리되어 있어요. 칸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넘어가고, 13페이지에 수출자 판매자 반드시 일치하는가 우리 봤죠? 요건 권고 의견 14.1의 첫 번째 케이스죠. 딱 보면 기억나시죠? 다나카 이치로 동방신기라고 되어 있지만 권고 의견 14.1 케이스 1번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거는 매매 계약이 되어 있다. 매매 계약 그 105만엔 줬다. 근데 실제로 다나카 상사는 이치로 상사한테, 제조사한테 100만원 주겠죠. 5만원 먹겠죠. 그런데도 판매 계약은 105만원이니까 취한다라는. 그러니까 이때는 당사자 간의 실제 지급 가격으로 합의된 105만원을 과세가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때 이제 주는 의미는 수출자 판매자 반드시 일치하느냐 해서, 이치로는 직접 선적했으니까 수출자가 될 수 있는데 판매자는 다나카 상사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 수입자와 구매자는 반드시 일치하느냐 해서, 싸이가 수입 신고를 했지만 수입을 했지만 구매자는 동방정밀 위탁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동방정밀과 다나카 상사가 100만 원에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보나파이드 바이어는 누구냐? 동방정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나파이드 바이어가 아닌 싸이는 뭐냐? 대행자에 불과한 거예요. 대행자, 에이전트에 불과한 거예요. 에이전트는 보나파이드 당사자가 될 수 없으니까 그 새끼가 계약한 금액은
수출 판매 가격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 누가 보나파이드 바이어와 보나파이드 셀러인 다나카가 계약한 100만 원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싸이가 대행 수수료 5만 원을 챙기겠죠. 그것이 더하기 되느냐 안 더하기 되느냐는 나중에 이게 판매 수수료냐 아니면 구매 수수료냐 가지고 따져야 되겠죠. 이때는 구매 대행자는 구매 수수료니까 이거는 5만 원은 비가산된다는 얘기. 여전히 매매계약 100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때 수입자 구매자 일치하지 않죠. 여전히 수입자는 싸이고 실질적인 구매자는 동방정밀이다라는 이야기고, 수출자는 반드시 수출국에 소재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판매 계약은 바이어 B 수입국에 소재하고 판매자 S는 역시 수입국에 존재한다. 그래서 바이어는 판매자 S의 해외에 존재하는 창고에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수출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수출에 앞서서 B와 S 간에 판매 계약이 선행됐죠. 그러니까 특정 수출국에서 반드시 발생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수출자는 반드시 수출국에 소재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일반국이 주화되어야 되는 것은 당사자의 거래, 즉 B와 S 간에 5.75불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보죠. 여러분들 이미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머리가 이제 터질 것 같아요. 14페이지 한번 보죠. 판매자 A, 대리인 B. 근데 이제 대리인 B가 본사에서, 즉 판매자 A 본사에서 통합 관리하는 재고 보충을 위해서 그냥 A의 지시에 따라 그냥 수행을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대행 권고액 1.1에서 세 번째 거래에 해당되는 거죠. 대리인이 그래야 돼. 판매 대리인이 중개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보면 지금 유형을 대리인, 중개인이라고 되어 있죠. 중개인, 인터미디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미디어리를 지금 번역을 올해는 다 바꿔놨습니다. 중개인으로 다 바꿔놨어요. 인터미디어. 작년에 뭐 중개자 이렇게도 해놨는데 중개인으로 바꿔놨고, 자 이제 케이스 2는 비교해서 한번 보죠. 이게 이제 본사 A가 있고, 그 다음에 판매자 C가 있는데, 판매자 C는 A의 역시 지점이에요. 브랜치예요. 그 다음에 수입자인 것처럼 보이는 대리인 B 역시 A의 지점입니다. 근데 A의 지점인 대리인 B는 판매자 C, 즉 A의 역시 지점인 판매자 C로부터 수입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점이 지점으로부터 수입하는 거죠. 본점이 지점으로부터 수입하는 거는 수출 판매에 해당되지 않죠. 그죠? 근데 A의 공동의 지배를 받는 지점으로부터 다시 지점을 수입하는 경우에 역시 수출 판매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례보다 하나 더 본 게 뭐가 있죠? A가 있고 이 본점이 있고 요 A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A의 지점입니다. A의 지점입니다. 요거는 수출 판매가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지금 사례 이야기는 요 C가 있는데 이거 역시 A의 지점이야. 이렇게 수입하는 것도 수출 판매가 아니야. 그죠? 그런데 우리가 책에서 봤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례가 하나 있죠. 완전히 다른 B. 이 둘이 관계 없어. 얘가 둘 간에 본지점 관계 아니야. 다른 본점. 다른 업체나 다른 회사란 이야기입니다. 다른 회사가 지점 A의 지점인 이 스몰 A가 수입하는 경우, 이거는 수출 판매이다. 왜? 독립성이 보장되니까.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여기 교재에 나오는 거다. 요거는 헷갈리지 마시고 교재 85페이지 있고, 이 사례는 교재 85페이지 교재. 그죠?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 85페이지. 자, 이제 그 밑에 나오는 케이스 3과 케이스 3.1, 케이스 4와 케이스 5는 사실은 동일한 건데 다른 관점에서 본 거예요. 케이스 3과 케이스 5는 똑같아요. 케이스 3.1과 케이스 4는 똑같아요. 근데 이걸 두 개를 어떻게 비교했느냐. 케이스 3은 한번 보십시오. 판매자 A는 대리인 B, 대리인 B는 판매 대리인이죠. 판매 대리인인데
최종 고객이 있어요. D가. 그런데 지금 최종 고객은 대리인 B가 수입을 해서 넘기기는 하는데 최종 고객 D와 판매자 A 간의 계약이 이미 체결됐어. 계약이 선행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첨부에 체결됐어요. 그리고 판매자 A가 대리인을 통해 수입해서 대리인 B가 최종 고객한테 물품을 넘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리인 B가 수입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판매를 안 볼 게 아니라 이 거래를 무슨 거래라고 한다? 분배 목적의 대행 수입, 즉 공급을 위한 대행 수입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래가 이거 에이전시 임포테이션이죠. 이거는 판매가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케이스 3과 케이스 5는 똑같죠. 케이스 5는 똑같죠. 제가 왜 이걸 두 개를 비교해 놨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때 발생하는 중간에 비용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하나는 판매 수수료의 관점에서 본 거, 하나는 구매 수수료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이때 대리인이 수취하는 비용들이 있겠죠. 그건 판매 수수료에 해당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판매 수수료에 해당된다. 밑에 한번 보십시오. 구매자 B와 케이스 5번요. 구매자 B와 판매자 S는 매매 계약 100으로 체결돼 있죠. 그런데 판매 대리인한테는 10원을 주고 물품 대금 90을 수취했어요. 즉 10원에 해당되는 것은 판매 대리인이 취하는 수수료다. 수수료는 이미 100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때는 판매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판매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자 케이스 3-1과 케이스 4를 엮어서 한번 보죠. 케이스 3-1은 뭐냐? 판매자 S와 수입 위탁자 B는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수입 대행자를 하나 설정을 했습니다. 수입 대행자한테는 5원의 수수료를 주죠. 그래서 수입 대행 계약을 맺었으면 105만 원을 계약을 하고 수입 대행자는 5만 원을 지가 먹고 100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판매자 S와 수입 위탁자 B는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자, 그러면 이거는 구매 대리인에 해당된다. 구매 수수료가 발생하겠죠. 케이스 4가 똑같죠. 아까 그걸 봤어. 이건 무슨 거래? 싸이 거래. 싸이 거래. 앞쪽에서는 수입자하고 구매자하고 일치하는지를 보면 그때는 이해했는데 이쪽에 보면 또 헷갈립니까? 똑같아요 지금. 싸이 거래 3-1 케이스 4 뒤에 가면 싸이 거래가 또 나와.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맥커피 거래가 싸이 거래예요. 나중에 한번 보죠. 맥커피 거래가 싸이 거래고 니쇼 EY 거래는요. 니쇼 EY 거래는 권고 의견 14.1의 첫 번째 거래입니다. 나중에 이제 싸이 거래 역시 포함돼 맥커피 거래도 역시 권고 의견 14.1의 첫 번째 거래에 포함되어 있고, 자, 이렇게 연결되고 뭐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닌데 요게 이제 지점과 연결되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는 계속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85페이지에 대한 내용들 있으니까 여기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죠. 15페이지는 아까 우리가 흩어져 있는 걸 요 박스 안에 다는 수출 판매 관련된 부분, 적어도 요 박스 안에 거는 일단 가지고 간다. 요 중에 필요한 부분만 솎아서 쓴다. 판매 관련된 부분 민법 563조인데 요거는 대가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 수출 판매에 대한 강론을 논의해야 될 때, 그렇죠? 법리적 해석이 필요할 때 관세 영역 국제한 이전 가져가고 수입을 야기시키는 판매에서 결정되는 뭐 가져와도 되고 안 가져와도 되고, 이건 나중에 이제 예 22.1을 논할 때는 더 필요한 거예요. 수입을 야기시키는 판매에서 결정되는 가격, directly caused merchandise to be exported 이런 표현들, 수출을 야기시킨 판매에서 결정되는 실제 가격이 뭐냐라고 할 때 first sale 거래냐, second sale 거래냐, last sale 거래냐, 요때 이제 이런 표현들을 가져오면 되고, 수입되기 이전에 마지막 거래, 이거는 연속 거래일 때죠. 역시 연속 거래일. 자, 선의의 판매 요건 뒷부분에서 나오니까 첫째, 둘째, 셋째 선의의 판매 나오면 적어도 요거는 하나 기억하고, 선의의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둘째 이거 있죠. 당사자 요건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미 아시니까, 셋째는 자료 증빙이니까 넘어가고, 당사자 요건에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냐. 누가 독립성? 구매자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냐. 구매자 검증이 중요한 거예요. 구매자가 되기 위해서는 1번, 2번, 3번, 4번 이런 것들이 구매자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선의의 판매 당사자, 즉 선의의 구매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독립돼야 된다. 독립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없으면 뭐가 된다? 대리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리인이 된다는 이야기는 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되면 권고 의견 1.1의 세 번째 거래가 되잖아요. 판매가 안 된다니까요.
판매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대리인 거래면 대리인이 안 되고 당사자가 되어야 판매할 수 있는 판매 세일에서의 당사자 즉 보나파이드 바이어가 된다라는 거. 바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1, 2, 3, 4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판매자로 독립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권고규 1.1의 3번 거래 즉 대리인 거래를 왜 수출 판매를 보지 않죠? 이런 게 안 되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최고 보충 목적으로 니는 내 시키는 대로 지시에 따라서 니는 그냥 물건 갖다 놓기만 해. 그거거든요. 그게 지금 다 판매자 지시를 받기 때문이잖아요. 지가 원하는 가격도 국내에서 판매도 못 하잖아요. 지가 원하는 대로 대상자 선택 못 하잖아요. 지가 원하는 대로 지 물품이 아니니까 재고품으로 정리도 안 하고 지가 독자적으로 리세일 거래로서 주문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에이전트는 수출 판매 당사자 될 수 없어. 그럼 판매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방법 이하로 내려가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이제 보나파이드 바이 세일의 핵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연속 거래는 뒷부분에서 나오니까 요것보다는 더 정리가 돼서 최소한 박스 안에 거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6페이지.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자, 여기서부터는 이미 다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7조와 권고규 1.1이죠. 17조는 1번 앞에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 되어 있고 new 이렇게 AO는 뭐죠? Advice Opinion 1.1의 표현이 이렇게 다 바꿔놨어요. 요번에 새로운 번역에서 빨간 책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괘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야 이 새끼야 빨간 책을 다 바꿔놨어야지. 죄송한데 뭐 내년에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아니요 이 옛날 번역이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자꾸 이래가 제가 안 바꿔. 책에는 진짜 옛날 게 있고요. 빨간 책은 뉴 번역 전에 얼마 그리고 새로운 번역 이게 얼마나 공부하는데 신이 나십니까? 비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 다르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바꿔놨습니다.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인데 새로운 번역 무상 수입 물품을 바꿔놨어요. 괄호 열고 프리 컨사인먼트라는 말도 들어있고 이번에 시행령에는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 가격이 결정된 위탁 판매 물품인데 새로운 번역에는 위탁 판매 수입 물품 딱 이렇게 바꿔놨고 자 여기에 중요한 것들을 줄을 닫혀놔서 판매 이유가 송부된 것이 아니라 유리한 가격에 판매할 목적으로 판매될 의도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영문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 치는 볼드 체하고 밑줄 치는 내용들을 저는 킬러 컨텐츠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거는 뭐 되도록이면 비슷하게 모사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 이거를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수입 후 판매하는 중개인 괄호 열고 인터미디어리 이렇게 번역도 해놨습니다. 판매될 예정인 물품 수입 시점 아직 판매가 실현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자 그다음에 단 이렇게 돼 있고 수출 판매자 국내 고객 사이에 판매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대리인 중개인입니다. 중간인이 아니고 바꿔놨어요. 인터미디어리 분배 목적이 공급을 위한 대행 수입이라고 바꿔놨죠. 공급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공급. 그러니까 여기 번역에는 공급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돼 있어요. 이거 목적으로 돼 있는데 요 밑에 주의해야 될 사항에 제가 번역을 요 분배 목적의 대행 수입 바꿔놨죠. 공급을 위한 대행 수입으로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공급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제가 밑에 이제 각주에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게 이제 결국 저는 시행령 17조 권고규 1.1에서 가장 여러분들한테 먼저 물어야 되는 게 3번 요 박스 안에 요거거든요. 위에도 있지만 아까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이미 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대리인 거래에서 이 뭐 지점이 있다라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점이 있다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대리인이 들어가도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 지점이든 대리인이든 똑같아요. 요 때는 고객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요거하고 먼저 계약이 성립되어 있어요. 이 판매가 성립되어 있죠. 이 선. 그리고 난 뒤에 지시를 받아서 수입을 했다. 그때 수입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이제 수출이 존재했다라는 이야기죠. 판매가 선행되고 수입이 됐다. 이때는 지점이든 대리인이든 전체가 판매가 성립된다라는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거를 공급을 위한 지금 새로 바뀐 번역에 의하면 공급을 위한 대행 수입이라고 한다.
distribution purpose, agency importation for distribution purpose라고 한다. 공급을 위한 분배 목적이라고 해도 됩니다. 기존 번역대로. 근데 이제 공급을 이야기해 놓은 거는 누가 공급을 위한 대행 수입했다. 대행 수입했다. 이 새끼가 공급을 위한 대행 수입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급을 뭐와 반대되는 개념? 세일, 판매와 반대되는 개념. 세일은 얘들 둘 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세일은 얘들 둘 간에 세일이 일어났고 얘는 공급만 한다. 시키는 대로 유통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 개념을 지금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판매는 성립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 새끼는 판매해서 지가 이익을 수취하고 위험을 분담하는 놈이 아니고 단순히 시키는 대로 공급. 이때 어떤 대척적인 개념이라. 그래서 요 표현을 바꿔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배 목적보다는 이게 훨씬 더 의미가 다다른 심각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딱 보면 느껴져. 따라주자라는 게. 좀 치사하지만 따라주자라는 게 공급을 위한 대행. 그 밑에 번역에서 따는 공급을 위한 대행수 분배란 판매 대행하는 개념 시급 이렇게 해놨죠. 따라서 수출자는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는 분배 단순히 공급하는 것이 불과. 이해됐죠? 이해됐습니다. 분배 목적을 달아놨습니다. 요게 이제 중요해요. 요게 판매를 보내야 요 문제가 나와야 되죠. 요 문제가. 자 17페이지.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 수입하는 시행령 표현이고 별개의 법적 사회가 아닌 지점, 브랜치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판매는 별개의 두 당사자 거래를 수반해야 된다. 독립성이 중요한데 인디펜던시가 중요하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임대차 계약으로 수입하는 물품 이렇게 해놨습니다. New AO 1.1도 이렇게 똑같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조금 다른데 따라 수입하는 물품은 AO 표현이고 법에 보면 법에는 이렇게 따라라고 돼 있고 협정에 보면 으로 돼 있습니다. 으로 임대차 계약 으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거의 비슷한 걸 보고 그 다음에 6번에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 물품 있죠. 요거는 송하인 소유 괄호 열고 프로퍼티 오브 샌드로 남아 있는 대여 물품. 근데 이제 요거 어떻게 써야 되느냐? 저는 이게 만약에 전체를 다 묻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협정 표현하고 요건 같이 써주십시오. 어렵게 됐죠. 왜냐하면 협정이 좀 더 구체화시키는 내용입니다. 훨씬 더 설명을 조금 디테일하게 해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공짜로 기증하는 건 제 설명이고 송하인 소유로 남아있는 대여물품 이거는 그냥 그 소유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는 물품 송하인이 수입자의 용역을 지불하고 폐기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판매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18페이지 한번 보죠. 18페이지 다 됐습니다. 나머지는 참고용이니까 18페이지 요것도 정리를 하나 해야 돼. 우리 아까 했죠. 본점으로부터 지점이 수입하는 건 not okay죠. 그죠? 아까 또 지점으로부터 수출 판매 아닌 경우 2 한번 보죠. A 본점 A의 지점 A의 지점 A 다시 있죠. 이거 보면 틀려요. 하나는 A 다시고 하나는 A 2 다시죠. 잘 보이시나요? A의 지점인데 하나는 A 다시고 A 지점 오른쪽은 A2 다시잖아요. 이게 지점과 지점이에요. 이거는 not okay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밑에 A 본점, B 본점, 그 다음에 B하고 스몰 B하고는 본지점 관계예요. A 본점으로부터 수입했다. B 지점이 이거는 okay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끝에가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사실 조세 심판의 사례를 제가 이렇게 심플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것도 가만 보면 실질적인 계약 주체 고객 C하고 본점이 있죠. 이거는 아까 분배 목적의 대행 수입다라는 이야기 했죠. 이거 지점이 들어가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제 조세 심판의 사례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질 계약 주체 이렇게 주문하면 먼저 계약을 체결했다. 그 다음에 수출 판매가 MB와 그다음 고객 C 간에 있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명목상 계약을 MB하고 고객 C하고 한 거죠. 그죠? 명목상 계약을 20불로 한 거고 실질적인 계약 주체는 M과 C인데 명목상 계약을 MB와 C 간에 한 거예요. MB는 M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때 계약은 20불이지만 20불은 사실은 MB와 C 간에 일어났지만 MB요 고객 C 간에 20불이 일어났지만 실제로는
실제로는 M과 C 간의 계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얘는 이름만 빌려준 거예요. 지시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20불 계약은 이 계약을 이야기한다. 주문은 15불은 왜 이야기하느냐? 이 새끼 5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판매 가격은 20불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계약이 이 지금 거래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이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립니다. 이게 명목상 계약이다. 우리가 아까 분배 목적의 대행 수입은 요 둘 간의 계약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중에 괄호 열고 뭐가 있었죠? 얘하고 명목상 계약을 체결할 때도 이 계약을 해라. 이게 권고 의견 1.1의 그 세 번째 케이스에 그 괄호 안에 규정에 달하는 얘기. 명목상 계약을 맺었다. 얘는 얘 하수인이다. 얘와 명목상 계약을 맺었지만 이 20불은 사실상 얘와 얘 간의 계약을 이야기한다. 요 더미로 15불 있는 거는 얘가 먹을 게 5불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것도 하나 소화를 하시죠. 자, 나머지는 잠깐 보고 5분 쉬겠습니다. 5분만 쉴게요. 자, 19페이지 관세법 시행령 17조와 공공 1.1의 차이점 뭐 그냥 그대로 해놨고, 위탁 판매 이익 분배 거래 주체 수입시 판매 여부, 판매 이루어진 시점, 소유권 이전, 그다음 기타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익 분배 거래에서는 맨 끝에 잠정 송장을 발행한다. 조정 약관이 있다. 소유권 이전에서는 수출 이전에 판매가 있다. 판매가 선행되고 그다음에 최종 지급만 유보된다. 시간 순서상 수출이 나중에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수입 시점이 이미 판매가 이미 이루어졌죠. 이익 분배 거래는. 그렇죠? 위탁 판매 거래는 그렇죠. 20페이지에 위탁 판매와 중개인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다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한데 관세법상 표현, 협정상 표현 차이는 있지만 주체는 공급자 책임하에 이런 부분들은 똑같습니다. 수입 판매도 똑같고 수출 판매 이루어진 시점도. 그런데 소유권 이전 부분에서 주로 이제 중개인 수입은 판매자의 대리인이라고 좀 정의 지을 수 있고, 판매자의 특수관계 지점도 포함됩니다. 이걸 중개인 수입을 다 넣고 굳이 차이를 이야기하자면 기타 부분인데, 위탁 판매에서는 전형적인 무역 거래를 위탁 판매로 놓고 기타 거래를 중개인으로 놨다라는 얘기입니다. 전형적인 위탁 판매란 뭐냐? 판매된 범위에서 결제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판매가 안 된 놈은 시백시키는 게 위탁 판매죠. 이 무역 거래에서 데피니션이 나오죠. 수수료 거래를 수반하고 통상적인 신규 상품이다, 무역 거래 관행이다, 판매된 범위에서 결제된다, 뭐 미판매된 나머지 부분 반송한다. 근데 중개인 거래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없다. 전형적인 그런 거래는 위탁 판매를 놓고 그 이외에 제조자 대리인, 판매자 대리인, 판매자 지점, 판매자의 특수관계 이런 거래를 중개인 수입으로 본다. 권고의 1.1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차이점 굳이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 있다. 무상으로 수입하는 무상으로 임차하는 물품, 샌드 아까 프로펄티 오브 샌드 이런 거 있었죠. 무상으로 주는 거는 샘플, 견본 이런 거는 소유권 실제로 넘겨왔죠. 돈을 뭐 지급하지는 않지만, 임차하는 물품은 수출자 가지고 있죠. 도로 돌려줘야죠. 반환해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차이가 있다.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